네, 오늘의 이제 마지막 주제고 아마 학생들도 참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격증 문제일 것 같아요. 임상심리 전문가라는 자격 과연 나는 진짜 청춘을 바쳐서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뭐 아마 이 지금 임상심리 자격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들 듣고 계실 것 같아요. 혹시 뭐 자주 듣는 얘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뭔가 저희는 저희 그 임상심리 전공한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리를 이제 막 알려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그 범위를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넘어오시면서 자격을 원하시는 분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요새 들어서. 그래서 미디어에도 뭐 그림 치료나 뭐 그림 심리 이런 걸로 계속 타로 심리 해서 노출이 많이 돼서 진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저걸 심리사들이 하는 건 줄 착각하실 만큼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서 자격 제도를 좀 더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간 자격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헷갈리고 다 그게 그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보면 막 누구만 만나면 그 심리한다고 그랬지. 내가 아는 사람도 심리해. 만나보면 심리한 사람 아무도 맞아요. 없었거든요. 제가 모 지방에 있을 때도 그 미국에서 심리하신 분이 있다면 인사드려보라고 가서 보니까 그런 거 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되게 그리고 되게 외국에 갔을 때도 심리하고 있다는데 다 그런 거 아닌 거고. 자, 이게 워낙에 심리 관련된 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는 해요. 그리고 너도 나도 되게 들어오니까. 자, 이게 너무 재밌나요? 왜 이렇게 너도 나도 이걸 다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약간 이건 궁금하네요, 저도. 뭔가 매력 있는, 나 밖에서 봤을 때 되게 매력 있는 학문이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그냥 막 일반인 분들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관심을 가졌다가 뭔가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도 이런 걸 나눠주고 싶다. 약간 이렇게 시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면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독심술을 할 수 있는 학과라고 들었다. 약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MBTI 아까 그런 말을 하시면서 심리를 하고 싶다라는 말도 좀 들어보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심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건 아니죠. 자, 우리가 되게 관심이 많은 분야들은 많이 있어요. 저는 사실 자동차 레이스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F1 레이스 되게 좋아하는데 레이서가 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전 뭐 우주공학 이런 데도 되게 관심이 많은데 돼볼 생각은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뭐 농구에도 관심은 많은데 농구 선수가 돼볼 생각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뭘까요? 약간 그런 거는 뭐가 되려면 이런 능력이 필요해. 이게 딱 직관적으로 보이는데 심리는 나도 마음 있고 생각을 하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도 생각을 하고 내가 심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여기를 들어오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가 불명확한 것 같아요. 그들이 알기에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지만 분명한 건 이분들이 보기에 이 일이 그냥 내가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 선수나 뭐 의사나 수학을 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닌 거고 재밌어 보이는데 나도 좀 해보려까. 정말 속칭 어떤 분은 누구나 다 심리학을 할 수 있다라고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학문이. 사실 이건 뭐 저희 기성학자들의 책임도 되게 크겠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제가 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도 사실은 그것도 좀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가 연구 역량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열심히 어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언제 방송에서 임상심리학자 무슨 연구했다라는 거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야가 느낌이 그냥 누구나 조금 통찰력 좀 있고 말 좀 하면 다 할 수 있는 분야처럼 우습게 사실은 만만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 지금 자격 문제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임상심리학이라는 게 대단히 어려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그래서 실은 여러 가지 제도 정비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강조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임상심리학자의 시간도 뭐 사실 일정량의 시계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진짜 전달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연구들 하고 있다라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근데 이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한은 우리 자격증의 어떤 위상, 차별성 절대 보장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누가 쉽게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고 법을 만들면 되지 않냐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보이는 자격을 위해서 독점적인 법을 누가 만들어 주겠어? 그 말이 안 되잖아. 누가 해도 될 것 같은 일을 이거를 법을 만들어서 얘네만 하게 해주겠다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 누가 봐도 이건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아무나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보여야 그때 가서 어떤 국가적인 공권력이 나서겠죠. 지금은 그냥 느낌이 누가 해도 대충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격제도에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엔 제도적인 것보다 우습게 보이고 있다. 맞아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알기 쉬운 심리학을 전하는 게 옳은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론 머스크가 언제 나와서 인공지능 전기자동차를 누구나 집에서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간지나게 설명할 뿐이지 이것이 다 여러분 누구나 집에서 뚝딱뚝딱 하면 만드실 수 있어요 라고 했다면 아무도 그 회사를 놀랍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우리 자격면허 관련해서 혹시 또 많이 고민하고 계시거나 주변에서도 많이 하시는 얘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여기 심리학계에서 인정해주는 약간 공신력 있는 자격증은 이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랑 임상심리 전문가인데 실제적으로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건 그 30에서 나온 그 임상심리사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것들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국가 자격이 지금 2개가 있죠.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랑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가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자격체들을 2개나 만들어 놓은 것은 저희 윗대 분들이 하신 일입니다. 네, 그렇다고 책임이 없다고 하지는 않겠어요. 저는 계속 이걸 방치하고 있는 거라서. 네, 현실적으로 상공이 나름 인정을 받는 이유는 국가가 어쨌든 인정해주는 국가 자격이라는 측면이 있긴 있죠. 많이들 그래서 자꾸 국가 자격 얘기들 하시는데 국가 자격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도 물론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몇 가지. 이게 정신과 용 자격이라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문제예요. 이게. 우리는 정신과에서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정신과 용 자격이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큰 문제. 그거 빼고는 사실 정신과 안에서 있을 때는 특별히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30 이런 문제에서 제일 부분은 국가 자격이 최고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새는 국가 자격이 최고니까 30 따면 된다 임상심리 전문가 뭐하러 하냐 라고 하는데 국가 자격이 그렇게 만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국가 면허 중에 여러분들 다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운전면허 있으시죠? 국가 면허잖아요. 면허야 그것도 자격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따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실 큰 의미 없어요. 보면 오히려 그런 거보다 운전을 잘하는 분 운전을 잘해야 운전을 하죠.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 민간 자격, 국가 자격 체제가 있는데 사실 둘 다 자격증이라는 건 그렇게 강력한 배타성은 없어요. 사실은 그냥 국가
국가가 인증을 해준다 정도의 의미가 있기는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실제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자격이 의미가 있어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누군가 나 운전면허증 땄어라고 한다고 해서 그래 그럼 우리 회사에 버스를 운전해 주세요라고 해주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민간 자격이라 하더라도 그 자격 관리가 워낙 엄격해서 저 자격증만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알겠어 라는 정도의 관리가 되는 자격이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상담 자격이 그렇잖아요. 상담 심리사는 누가 봐도 그냥 민간 자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열심히 따시고 따면 취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자격이 만능론은 아니고 뭐 상공이 점점 더 대세가 될 거다.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오히려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던 임상심리학의 직무를 너무 우습게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정도 그냥 국가에서 인증만 해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건 우리 좀 소통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병원 현장 전반에서 공인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임상심리학 무언가 자격면허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여러 가지 지금 타진하고 뭐 저도 또 이쪽 관련된 일을 학회에서 하고 있어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공개하기 상당히 좀 난해한 몇 가지 좀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혹시 또 뭐 자격면허 관련해서 들어보신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다 약간 결부되는 거긴 한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같은 경우에는 1급이 1,600명, 2급이 1,400명인데 지금 임상심리사 같은 경우에는 수천. 1급이 258명인데 네. 2급은 8,000명이 넘어요. 네. 근데 이 2급이 따려면 원래 수련을 1년인가를 해야 되는데 이 수련이라는 게 되게 애매하고 뭔가 체계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 현장에서, 이 임상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수련을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면서 그거는 국가에서 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수련이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속 배출이 된다면 이게 조금 우리 아까 좀 우습게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게 점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임상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서 그것도 참 문제죠,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설령 국가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운전면허 이종 오토처럼 만들면 돼요. 아무도 그거 자체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냥 나라가 만든 건데 우리가 어떡하니? 라고 하는데 의협은 나라가 만든 국시도 날짜를 바꿔가지고 지금 시험을 보잖아요. 사실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못할 일은 없어요. 그냥 더군다나 이제 명분만 있다면 더더군다나. 그래서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우리가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 있느냐가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상공이 필요해요. 제일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수련 경쟁률 어느 정도 된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저희도 최근 공식 자료는 없어요. 비공식 자료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는 뭐 그냥 뭐 무급이니 뭐니 그냥 수련 비슷하게 붙은 거 다 하면 한 6대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기 갈만해 라는 것만 추리면은 거의 뭐 한 10대1 가까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래도 갈 사람 다 가니까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갈 사람 다 가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대학원까지 다녔는데 그 군은 어떡하냐는 거죠. 그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덜컥 뽑아놓은 그 군은 어디 가서 수련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너무 열악한, 바다도 너무 열악한 곳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상공을 대하는, 뭐 사실 이건 교수님들도 크게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제자는 욕심이 나니까 다 뽑아놓고 안 되면 상공 따면 된다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상공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쾌한 결론을 아직 못 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참 죄송한 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도 어떤 분들은 그러니 학회분들이 나서서 뭘 못해요. 저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각기 다르다는 걸 알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가 같이 힘을 가지고 논의를 하려면 전국에 있는 대학원생들이나 아니면 졸업해서 나가 계신 분들,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강하게 의견을 표명해서 상공은 무력화시키자라던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든 변화를 시켜서 좀 제대로 믿을 만한 자격으로 만들어 보자라던가 이런 데 같이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 학회의 특징은 그냥 구석에서 불만 있는 사람만 많지 우리의 의견은 이렇다라는 걸 당당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학회에 있는 많은 분들도 다 잘 모르겠는 거야. 이게 꼭 필요한 사람도 있다던데 우리 어떡하지? 이걸 우리가 어떤 분들은 덥석 본인의 어떤 관점만 가지고 막 일을 밀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작용이 되게 크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주체적으로 참여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 정책위 같은 경우도 전국에 계신 위원분들을 많이 초빙을 하는데 잘 안 오시려고 그래요. 사실 회의 때 뭐 내가 뭐라고 거기 가서 발언을 하니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뭐라고 아니 회비 내시는 분들은 다 발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시끄러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의가 돼야만 큰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뒤에서 불만하시지 말라는 건 아닌데 앞에서 불만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기 실명 까고 그러면 그것은 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뒤에서 백날 그러셔봐야 그냥 뭐 당장의 스트레스가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더 자괴감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뭐 별로 옳은 태도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임상심리학 미래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 현재 무엇이 부족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또 과분하게 이제 이 논문을 제가 출판하게 되면서 또한 기념으로 스코브 안데르센의 한강 에디션 또 시계를 구하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가지고 있어도 정말 만족스럽고 볼 때마다 되게 새로운 매력이 드는 아주 장점이 있는 그런 시계 같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큰 장점들이라면은 전반적인 모든 기능에 있어서 어디 하나 빠짐없이 되게 좋은 균형감을 잘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사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점은 상당히 유니크하게 되게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서도 이런 건 구할 수 없을 것 같은 되게 그런 독창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물론 되게 예쁘고 멋지다는 거는 뭐 기본이겠죠. 참 그래서 저는 임상심리학의 미래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느 경쟁 그룹에서도 빠지지 않는 정도의 기본기를 갖춘 집단이 돼야 될 거고요. 하지만 또한 그거에 못지않게 정말 거기가 아니면 찾을 수 없는 그런 독특한 매력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정신건강 관리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아주 매우 저가 인력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시계시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 경쟁자들이 초저가, 중저가 시장을 노리고서 계속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코브 앤데르센은 그런 시장을 진출하지 않았어요. 얘는 그렇게까지 싸지 않습니다. 뭐 이런 처음 보는 브랜드가 왜 저런 가격을 받니? 싶을 정도의 받을 가격은 받거든요. 저는 임상심리학의 미래는 우리가 탄탄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키우고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되 절대 우리를 싸게 팔지 않는 그런 품위 있는 그러면서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렇게 개성적이고 아주 유니크한 집단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